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21일 날 시행된 90회예요. 9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자, 이론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이래요. 한국의 비용 자료 관련 자료래요. 영업의 비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일단 여기 학습하기 전에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판관비에 속하는 것 중에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대손 삼각비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가 대표적인 여기 판관비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잘 기정 까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얘는 일단 하나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주어진 거에서 영업의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복리후생비 이것도 대표적인 판관비고요. 감가상각비 얘기해드렸고 영업의 비용은 우리 상품 파는 거와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 이자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외환차손은 환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우리 상품을 팔고 사고 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용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여기 지금 비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인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정상적인 그 감모손실이었다 그러면 정상적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매출 원가로 기록한단 말이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는 거, 그거 두 개 하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금액 합쳐보니까 이자 비용 150만원, 외환차손 1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150만원 다 합치니까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한번 찾아보래요. 지금 요거 하기 전에 답을 찾기 전에 지난번에 이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제가 얘기해드린 적은 있겠지만 여기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회계 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질적 특성은 크게 우리 구분할 때 재무회계하고요. 그다음에 관리회계를 갖다가 구분했었거든요. 관리회계를 갖다가 구분했었는데 관리회계는 물론 원가회계라고 하지만 이건 회계의 분류 방법이 있잖아요. 재무회계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신뢰성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왜?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었네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두 개를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요. 근데 재무회계, 관리회계 신뢰성, 만약에 재무회계 신뢰성만 있어야 된다고 그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선적으로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를 보강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라는 뜻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중립성. 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문제들에서 회계 이론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라서 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첫 번째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얘는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그 이외에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회계정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갖다가 나누어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얘 내용을 읽어보면 2번 문제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 지금 다 여기 예상한다는 말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예상하는 거니까 예측가치 찍어도 예측가치 찍어야겠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측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 연간 이익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자료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기정을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자본 기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회계 1급부터는 지금 여기 주식회사라고 했었죠.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에서 여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자본 계정을 제가 크게 먼저 5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얘기했었죠. 자본 계정은요, 첫 번째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으로만 기록돼야 됩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본 잉여금이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본이 경우에도 3가지 계정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거 자본 계정은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는 한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용이하게 풀 수가 있어요. 또 향후 세무 1급에 아주 중요한 계정 항목들이기 때문에 배우실 때 시당초 한번 시간 조금 내서 외워주세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여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이라는 계정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뭔가 다 남는 거죠. 잉여라는 뜻을 썼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본 조정에도 4가지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반대되는 개념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에 반대되는 규정인 감자 차손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반대되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규정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그냥 자기 주식을 사갖고 갖고 있으면 자기 주식 이렇게 써주세요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여기도 3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로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규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규정. 세 번째로는 해외 자산 환산 손익, 이렇게 해서 3가지 규정. 마지막으로 뭐 있었나요? 이익 잉여금 있었다 그랬죠. 이익 잉여금은 크게 2가지로만 구분한다 그랬어요. 일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또 하나는 뭐 있었죠? 마지막 거 당기순이익이 있었죠?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얘는 밑에서 써도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당기순이익, 뭐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자본계정의 구성을 신경 좀 쓰셔가지고서 외워놓으시면 회계 1급 수준에서는 거의 자본계정에 대해서 요 과정에 있는 것들만 주로 물어보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요 기억나라고 한번 요거 1번의 이해예요. 1번의 이해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저기 뭐 차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금액 만원 기록하게 되고, 주식을 배당을 하려면 지금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라 그랬었죠. 그래서 대변에 뭐가 생기냐면 대변에 자본금이 생겨요. 자본금 만원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자,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식 배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지금 배당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죠? 여기서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하겠죠. 여기서 주식 배당을 해버리니까 얘는 감소하는데, 여기 지금 대변해 보니까 대신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여기 자본금 얘가 증가한단 말이죠. 여기는 감소하는데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얘가 증가를 해요. 그럼 저기 자본계정은 변동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 지금 전체적인 걸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현금 배당을 할 경우에는 봐요. 현금 배당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은 감소해요. 그리고 현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본계정도 감소해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감소하느냐 하면 자본계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얘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계정 얘도 감소하게 돼요. 거기에 반해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당연히 배당이니까 이익잉여금은 감소를 하게 되고, 대신 뭐가 늘어나냐면 얘는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인 경우,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현금 배당이 됐던 주식 배당이 됐던 이익잉여금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런데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 이거 감소하겠죠. 현금 나가버리니까. 근데 여기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계정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배당 하게 되면 자본금은 변화가 없다. 자본금은 얘는 변동 없음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하실 때요. 현금 배당은 자본 계정 줄어들고 주식 배당은 자본 계정 변동 없음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자본금이 증가를 하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본계정은, 그래서 자본계정은 변동 없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 여기 이론 문제에서 요 관계를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회계 1급보다는 주로 세무 2급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있죠. 여기 세무 2급 문제도 회계 1급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 했었죠.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반영되기 전의 금액에 맞는 말인데요. 지금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해 결산이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 2월 중순쯤이면 늦어도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기말 재무상태표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거를 갖다 결산을 했는데 실제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1년 뭐 한 2월이나 3월 그 사이 늦어도 2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주주총회를 하게 돼요. 총회를 열게 되면 거기서 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주주들이 갖고 그다음에 결산된 자료를 보고 배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여기서 지금 처분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일까 되어 있지 않은 자료일까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이걸 보고 처분을 하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여기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기말재무상태표상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 이익잉여금은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식배당만 생각해도 돼요. 무상증자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무상, 돈 안 줬는데 증가하는 경우. 조금 전에 주식배당이 대표적인 무상증자예요. 자, 그랬을 때 순자산의 증가 발생한다 안 한다? 순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본계정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었죠. 자본계정을 뭐라고도 부른다?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여기 무상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자본 변동사항 없음이라고 썼죠. 뭐 할 때는 주식배당 할 때는 이 주식배당이 바로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하나예요. 무상증자. 그래서 자본 변동이 없음. 그래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는데 이 순자산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자본을 갖다 다른 말로 부를 때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부른다는 것도 있었죠. 사실 이 순자산의 증가라는 건 순자산은요 법인세법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자본을. 자, 그래서 여기 자본계정 복습도 할 겸해서 한번 쭉 다시 정리해드렸죠. 다음번에 문제 풀 때 또 나오면 다 이렇게 안 써드릴 거예요. 왜? 시간 많이 걸려. 그래서 이거 한번 복습하는 거고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제가 풀어드릴 때 한번 정리하라고 이게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린 거고 그냥 반복해서 문제 풀 때는 필요한 거 암기를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 다음 사항 중에서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 미착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지금 미착상품은 매입하는 거라 했어요. 자, 한번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구분을 해보자고요. 얘를 지울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지금 미착상품이라 그랬는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아직 도착 안 했죠. 얘는 의미 뜻 자체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왜? 계약 조건에서 도착해야 해야지 우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돼서 지금 오는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선적됐을 때 우리 거니까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포함시킨다. 두 번째, 위탁상품. 위탁을 맡겨놨는데 지금 수탁자 창고에 보관돼 있대요. 위탁한 상품이 수탁자 창고에 보관돼 있으면 우린 재고만 맡겨놓은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그래서 얘도 우리 재고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위탁상품 수탁자 제가 어디로 구분해 드렸었느냐 하면 저기 위탁자는 대표적인 게 출판사, 그 다음에 수탁자는요 받아놓고 장사하는 곳은 교보문고. 지금 얘는 우리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거기 교보문고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교보문고가 다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많은 출판사에서 그 장소에다가 갖다가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가 있는 상태고 교보문고에서 걔가 그냥 팔려야지 출판사에서도 아 팔렸구나 그때 매출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상품이라든지 수탁자 창고에 보관되는 건 아직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냥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송품은 다른 말로 시용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구매 의사가 있으면 판매한 걸로, 그 다음에 구매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재고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기억나죠? 이 시송품은 자 여기 다른 용어로 시송품, 다른 말로 시용품이라고도 불러요. 한번 사용해 보라고 먼저 보내준 거예요. 시송품 또는 시용품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탁상품인 경우 있잖아요. 위탁상품 요거는 또 회계에서 쓰는 용어로 적송품이라고 용어 나올 때가 있어요. 적송품 이제 쌓아놓고 판다는 뜻이에요. 쌓아놓은 물건 이런 뜻인데 한자어로 적송품이라고도 부르니까.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금액이 5만원 2개, 3개, 3개네요. 그죠? 15만원이 답이 되겠다.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6월 1일 거래부터 한번 차근차근 또 해보자고요. 6월 1일 시장성이 있는 세무의 주식 액면 금액은 필요 없죠. 시장성이 있다는 뜻은 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뜻이고요. 100주를 단기 부여할 목적이라고 나왔죠. 아, 단기매매증권이구나. 얘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다는 것도 단기매매증권을 특징을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주당 5,200원에 취득했고요. 그러면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발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 6월 1일 거를 한번 분기를 해볼게요. 날짜는 6월 1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지금 취득한 거죠. 지금 100주 곱하기 5,200 그럼 52만원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52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뭘로 주고 샀다는 얘기는 안 했네요. 편하게 현금 합시다. 현금 수수료 지금 만원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수수료까지 해서 현금은 다 53만원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반드시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수수료 비용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원. 자, 지금 취득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자, 그 다음에 8월 1일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수취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배당금은 뭐 다르게 쓸 거 있나?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배당금 수익 쓰시면 돼요. 08월 01일 차변에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냥 현금으로 얼마 받았겠습니까? 현금으로 300원이면 지금 몇 주 갖고 있어요? 100주 갖고 있으니까 지금 3,000원, 3만원 받았겠네. 그죠? 맞나?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계정 뭐라고 쓰냐면요. 배당금 받았다니까 배당금 수익 그래서 3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월 1일 거 9월 01일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대요. 우리 지금 얼마에 샀죠? 5,200원 주고 샀죠. 그러면 일단은 처분 그대로 해볼게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고요. 100주 곱하기 5,100원 그러면 51만원 현금 받았겠죠. 그죠? 현금은 51만원 받았을 것이고요. 대변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52만원 주고 샀던 거죠. 52만원 주고 샀던 거 팔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만원 차이 나죠? 이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처분 손실 해서 지금 만원 이렇게 생겼겠다. 자, 이거 거래 내용을 보고서 지금 우리가 지금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8월 1일 해당되는 거 한번 쭉 한꺼번에 연습을 해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하라 그랬죠. 얘는 일종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에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인데 원래 부대 비용은 자산 취득할 때 다 포함시키기로 했던 거죠. 근데 유일하게 뭐만 단기 매매 증권만 별도로 표시하자고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발생한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영업 외 비용이라고 자주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중간 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우리 배당금 받았을 때 계정 뭐라고 처리한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한다. 자, 그러면 이 배당금 수익인데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도 영업 외 수익이에요. 얘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얘는 수익이니까 영업 외 수익 계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했죠.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얘도 영업과 관련 없죠. 그럼 얘도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영업 외 비용. 자, 이렇게 다 써드렸는데 지금 여기 비용으로 발생한 건 얼마예요? 만원하고 여기 만원하고 두 개 2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익으로 발생한 것도 있네요. 얼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은 3만원, 비용은 2만원.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생겼을까요? 당기순이익이 만원 증가했겠네요. 그죠? 당기순이익 만원 증가. 3번이 답이네요. 자, 지금 여기 문제 관련돼서요. 여러분이 단기매매증권 문제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연습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따로따로 나온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풀 때는 시간이 걸릴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죠. 단기매매증권 요 항목들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분기를 해서 다 써드렸지만 요 계정들을 여러분이 연습해서 알고 계셨다면 메모 끄적거리고, 아, 이거 수수료 비용 나왔네, 이거 배당금 수익, 아, 여기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러면 세 가지만 딱 정했으면 금방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 문제 풀 땐 시간이 걸릴 문제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뭐 10분 건진다고 그거 아나? 이럴 때는 어떻게? 치워야 돼, 빨리. 시간이라도 아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해보래요. 자,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 이체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나 기업은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확정 급여형으로 외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예치할 때는 여기는 운용지시 자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회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산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외부 금융기관에 여기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거 안 따지고 퇴직 급여라고 처리하고 끝내버린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적절한 회계 처리, 적절한 회계 처리는 뭘로 쓰면 되겠어요? 지금 퇴직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50만원 해놓고, 자 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 담당자가 회계 처리 잘못했다면서요.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예금 보낼 때 이 사람은 잘못 처리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50만원 이렇게 했었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원 이렇게 지금 했을 텐데, 그죠? 지금 얘를 수정해야 되잖아. 잘못 처리했던 것을 지금 빼주고, 그죠? 이렇게 없애주고 대변으로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제 원래 퇴직 급여라고 처리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겠죠. 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대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 없애주고 차변에 원래 해야 되는 회계 처리인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다시 수정해 줘야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없어지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딱 나타나겠죠. 됐음?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재고자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제가 알려 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게 되면, 지금 우리 재고자산을 갖다가 계산할 때에는 이는 우선 수량을 알아야 된다 그랬었고요. 수량하고 또 뭘 알아야 되죠? 수량하고 단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수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로 창고에 가서 세보면 된다 그랬었고요. 또는 계속 기록법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장부에서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직접 세보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가 혼합한 방법을 우리는 혼합법이라고, 이렇게 수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기록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우선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물량 흐름하고도 일치되는 개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별법은 아주 내용 뭐죠? 그 원가의 정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긴 하다 그랬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포스 시스템이 대표적인 개별법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는 단점이 보통 여기 정보망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 포스 시스템, 즉 개별법을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선출법이라든지 이동평균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총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얘네들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 이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물가 상승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니까 그 용어 구분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이렇게 해두세요. 가중평균법 아니면 그냥 평균법이라고도 얘기하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됐고요. 이번에는 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말재고 한번 계산을 해봐 달래요. 자, 화면 잘 보세요. 지금 기초재고는 20개, 그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될까? 기초재고가 2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100원이었대요. 그러면 금액은 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2,000원 이렇게 지금 일단 써놓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매입을 했대요. 매입을 몇 개 했느냐 하면 10개를 했다네요. 단가는 얼마래요? 단가는 120원이래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1,200원 되겠죠? 그래서 1,200원.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매출이 일어났네요. 매출을 몇 개를 팔았대요? 20개를 팔았대요. 얼마에 팔았냐고요? 여기 띵 해놓고서 150원에 팔았다네. 20개를 150원에 팔았으면 금액은 3,000원이었겠네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10개를 매입했어요. 단가는 140원이래요. 140원. 그러면 얘는 1,400원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부가 뭐냐면은 저기 상품 재고장 있죠? 상품 재고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기말 재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따져야 돼요? 수량이 몇 개 있는지부터 남은 게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량은 지금 봐요. 기초 재고 20개에다가 그 다음에 매입을 몇 개 했어요? 10개를 했으면 30개죠. 30개 중에서 20개를 팔았으면 지금 10개 남았겠죠. 다시 기초 재고 20개에다가 매입 10개 했으면 30개 갖고 있다가 여기 매출 지금 20개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갖다가 구분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재고가 20개를 팔았다면 선입선출법이니까 우선 뭐부터 팔아야 돼요? 20개 있던 거 얘부터 팔아야 되겠죠. 선입선출 남은 건 뭐가 남아요? 얘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 총 20개 중에서 매입한 것까지 20개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10개가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120원짜리가 10개 남아있죠. 그죠? 1,200원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개는 이번에 사갖고 온 거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죠? 140원짜리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400원. 그럼 합치면은 얼마가 돼요? 지금 2,600원 되겠죠? 그럼 2,600원이 답이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린 거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재고 금액은 그래서 2,600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선입선출법을 했으니까 이번에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재고 20개 남아있는 건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던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던 재고는 20개죠. 자, 그럼 화면 봐요. 20개를 팔았을 때 후입선출법은 얘부터 먼저 팔아야 되죠. 앞에 있었던 거 10개 팔리고 여기서 10개 또 팔아야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10개 여기서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서 10개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단가가 100원짜리가 10개 남아있어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원. 그리고 지금 뒤에 매입한 거는 변동사항 없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갖고 온 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10개가 남아있고 사갖고 온 거는 얼마짜리로? 140원짜리로. 금액은 1,400원짜리로. 그러면 여기 계산한 금액 해보세요.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더니 기말재고가 얼마가 남아있어요? 2,400원이죠. 여기는 2,600원, 여기는 2,400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얘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금액이고, 얘는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할 때 금액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금액 사이에 여기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계산하잖아요. 이 금액 사이에 여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기말재고 금액이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기말재고의 순서예요. 크기 순서.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일단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 회계 1급, 2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걸로도 가끔 나와요. 여기도 실지 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되어 있죠. 여기도 법법법 되어 있죠. 얘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거 구분 못하면 또 틀리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되셨나요? 자, 이번엔 재무회계 문제 8번 문제 마지막 거네요. 자, 이번에는 뭘 또 물어봐요? 유동부채 물어보고 있어. 유동부채에 대한 합계금액을 합치면 다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자, 유동부채 여기 외상매입금은 대표적인 유동부채 들어가 있는 거죠. 매입 채무, 그죠? 장기차입금이요. 장기차입금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얘는 비유동이죠. 장기니까 1년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가 얼마 포함되어 있대요? 얘는 유동부채죠. 그래서 30만원 이하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도 유동부채.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얘도 유동부채. 선수금, 얘도 유동부채. 됐죠? 다 합치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많어? 10만원, 25만원, 그 다음에 32만원, 37만원, 67만원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정만 암기하고 있다면 얘는 틀린 문제가 아니죠. 계정이 암기가 안 돼서 문제가 이렇게 계속 계정 구분과 계정 구분을 통해서 합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회계 2급, 회계 1급, 물론 그 위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겠지만 계정을 갖다가 암기해 놓지 않으면 실무에서도 실수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꼭 계정들을 구분하고 암기해 놓으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8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이제는 9번 문제부터는 원가계산 문제인데, 원가계산 문제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복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얘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한번 써놓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은요, 제조간접비, 이 배부는 두 가지로 나눠요. 실제 배부라는 용어하고 배부율, 실제 배부하고 나뉘어지는 게 예정 배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정 배부, 얘도 배부율. 배부액. 지금 제가 이렇게 공식을 써드리는 이유는 얘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가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구분해서 암기고 계시면은 그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이해가 다 되고 문제도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는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 배부, 예정 배부 둘 다 우선 공통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배부율과 배부액을 구해야 돼요. 예정 배부일 경우에도 배부율과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배부율은, 실제 배부율은요, 우선 제조 간접비, 얘를 뭘로 나눠주냐면 배부 기준이라는 걸로 나눠주는데, 배부 기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업도란 용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조업도는 지난번에 제가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간접 재료비가 될 수도 있고, 작업시간 또는 기기시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배부 기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의 문제에서는 주로 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란 용어는 어떤 의미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알바를 갖다 하는 경우에 알바비 1시간에 5,000원이에요. 그게 배부율이에요. 그죠? 그러면 1시간 일했을 때 5,000원씩 주기로 하자. 그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알바를 갖다 학생을 고용해서 썼네? 근데 얘가 4시간 근무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지 되죠? 뭐 1시간당 5,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4시간 근무하면 2만원 주면 되죠? 금방 알아듣죠? 이거 그 얘기예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는 것은 알바한 학생한테 얼마를 줘야 될지를 갖다가 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배부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알바 학생들을 갖다가 여러 명 고용해서 썼더니 총 100시간을 썼더라. 그러면 100시간을 썼는데 1시간당 얼마씩 나간 꼴이 되겠느냐? 실제로 한번 나눠본 거야. 그랬더니 5,000원 나왔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알바 학생들 다 써야 되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난 다음에 돈 나간 거 집계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나왔던 총 금액을, 그 다음에 사용한 알바들을 사용한 금액으로 인원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씩 나갔겠구나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알바 학생들 처음에 이제 여기 편의점 저기 오픈한 지 몇 개월도 안 됐어.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일단 최저 시급 주기로 하고, 여기 1시간당 8,720원인가? 그거 주기로 하고서 그게 쓰겠죠. 그랬더니 돈이 좀 많이 나갔어. 뭐 어떻게 또 이것저것 조건 달아갖고 또 깎아야지. 수수기가 달아가지고 최저가 8,720원인데 얘를 8,500원만 적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쓰러운 일이지.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실제 배부는 제조간접비를 저기 알바한테 지급한 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부 기준은요, 1시간당 얼마 배부하면 좋을지 그 배부율을 따져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다 실제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도 실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알바들이 학생 일한 시간, 얘도 실제로 발생한 거를 나눠준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배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 계산을 해봤더니, 배부액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제 배부율에다가 알바 학생들 실제 일한 시간, 그걸 이거 왜 이래? 실제 배부 기준 곱해주게 되면 배부액이 얼마라고 계산이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여기 실제 배부에 대한 것들은 다 실제예요. 그죠? 자, 한번 예를 다시 들을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알바 학생들을 썼는데 총 저기 돈 금액 발생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만 원이 발생했고, 실제 알바 학생들 지금 사용한 시간을 봤더니 몇 시간을 사용했냐면 5시간을 갖다가 사용했다고 쳐요. 4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5시간. 5시간에 지금 총 2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1시간당 얼마가 발생한 꼴인가요? 1시간당 나누기 4하면 4,000원 꼴 되겠죠.
그래, 이게 바로 배부액이에요. 아, 참, 배부율이에요. 1시간당 얼마 배부한다? 4,000원 배부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이 배부율을 얘가 실제 배부율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서 계산한 거, 얘도 실제 배부니까 실제 배부율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한 거 거기다 그대로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실제 배부율은 1시간당 지금 4,000원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00원 이렇게 배부율을 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은 몇 시간 일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5시간 일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5시간 이렇게 했더니 배부액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배부액은 똑같이 또 2만원이 됐죠. 실제로 발생한 것은 지금 어퍼치나 매치나 지금 똑같아요. 발생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려면 알바생들을 갖다가 계속 다 사용한 다음에 돈이 얼마 나갔는지 계산해서 이거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바 학생들을 그냥 한 달 동안 사용한 다음에 이거 돈 계산해서 1시간당 얼마 나갔고 총 얼마, 이거 계산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더란 말이죠. 이게 또 연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 배부를, 실제 배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예정 배부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예정 배부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조 간접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제조 간접비를 연초에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해서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조업도죠. 조업도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는 예상 제조간접비, 예정 제조간접비, 예산 제조간접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예정. 자, 그러면 공식부터 다 써놓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이번엔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실제 배부는요, 실제로 발생한 것들을 갖다가 곱했는데, 얘는 주로 실제 배부는 연말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자료가 실제로 집계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여기 예정 배부는요, 연초에 미리 1시간당 얼마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얼마 받을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데, 총 제조간접비가 1년 동안 얼마가 발생할까 예상을 해봤더니, 여기 예를 들어서 3만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배부기준은 그러면 학생들 1년 동안에 몇 시간을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6시간 사용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6시간 근무한다고? 그러면 1시간당 지금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0원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근데 실제가 아니라 예상한 거예요. 1시간당 5,000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 매달 근무할 때마다 예정 배부율은 1시간당 5,000원 정해놨어요. 그럼 배부액은 얼마가 될까? 1월 달에 여기 몇 시간을, 여기 예정 배부율을 그대로 써야 되죠. 1시간당 5,000원을 곱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시간 몇 시간이 생겼냐면 여기 2시간 아니면 여기 5시간이라고 1년 동안 다 실제로 발생한 거요. 5시간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정 배부액은 525 25,000원 되겠죠. 25,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하고 예정하고 지금 금액이 다르죠? 자, 봐요. 우리 재무제표에 지금 얘는 제조간접비는 왜 필요하느냐면,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회계 때 원가 계산 기초에 배웠던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뭐가 있어야 돼? 제조간접비가 있어야 되죠. 제조간접비가 여기서 배분가 돼야지 온전한 원가가 나오고 걔가 매출원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배분을 사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매출원가가 실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정배부 얘를 사용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매출 금액이 실제 배부율이 아니라 예정 배부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정된 금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재무제표에는 예상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예정 배부 요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12월 달에 이제 그 실제 배부된 금액들이 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정 때 사용했던 금액하고 실제 사용했던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만 12월 달에 싹 조정해 주는 거야. 그럼 편리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를 사용할 때는 얘가 필수예요. 그래서 꼭 얘하고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물론 문제도 얘하고 같이 나와요. 얘가 제조 간접비 계정인데요. 차변에다가는 예정 배부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실제 발생액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실제 발생액, 여기 실제 발생했던 거 아까 집계했었죠? 실제 배부액 얼마 나왔어요? 2만원 나왔죠? 그냥 여기다 2만원 갖다 쓰라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얼마 계산됐어요? 여기 25,000원 계산됐죠? 25,000원 이렇게 계산해 놓고, 제가 연말에 차익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5,000원 차이 났죠? 자, 우리가 예상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이 예상을 했으면 그걸 과대배부라고 용어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과대배부 얼마? 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과대배부 5,000원을 갖다가 연말 결산할 때 회계로 간단하게 조정해주면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었나요? 자, 그러면 저기 요거 그대로 써놓고서 제가 여기다 초록색으로 여기 문제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볼 테니까. 자, 여기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고 나와있죠. 자,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노무시간이라 그랬었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용어냐면 여기 배부 기준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용어예요. 여기서 배부 기준을 여기서 뭘로 하기로 했느냐면 여기 지금 직접 노무시간이 배부 기준이래요. 그 뜻이고요. 자, 여기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이라고 돼 있죠. 만원 뭐라고 돼 있어요? 과대배부라고 돼 있죠.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지금 만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제조간접비 만원이 과대배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과대배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더 컸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과대배부 지금 여기 나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라고 그랬죠. 자, 4만원 실제 발생액 제가 여기다 쓰라 그랬죠. 여기 실제 발생액은 여기 4만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과대배부가 얼마나 그랬었죠? 과대배부 만원이라 그랬죠. 만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였길래 얘가 얼마였길래 만원이 과대배부였을까? 예상한 게 더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그럼 예정 배부액이 먼저 계산이 됐죠. 그죠? 예정 배부액 5만원. 그럼 이 예정 배부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반대로 이 계산 문제니까 여기 예정 배부액 자리 여기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라는 뜻? 여기가 5만원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여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며칠 시간이라고 알려줬어요? 2000시간이라죠. 얘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바로 얘를 얘기해 주는 거 지금. 실제 배부 기준 몇 시간이라고요? 2000시간. 여기다가 여기다가 2000시간 시간이라고 쓰면, 그러면 여기 배부액은 5만원. 그러면 예정 배부, 여기 문제에서 뭐랬어? 예정 배부율. 배부율 얘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얘 지금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예정 배부율은 얼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 예정 배부액은 5만원이 나왔고, 예정 배부율 얼마에다가 2000시간을 곱해야지 5만원이 나오겠어요. 그럼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시간당 예정 배부율 얼마를 해야지 여기 5만시간 나오겠어요? 물어봤을 때는 나눠주면 되겠죠? 5만을 2000시간으로 나눠봐요. 5만원을 나누기 2000시간 하니까 25원 나왔네요. 그죠? 됐어요? 지금 요 산식을 갖다가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문제에서는요, 시험 문제는 지금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얘예요. 예정 배부.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계산 문제의 기본적인 배부는 예정 배부가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지금 복습하실 때 이 내용만 잘 한번 복습하시더라도 이 문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예요. 여기 원가 계산에서. 이건 개별 원가 계산할 때 그 제조환자비 배부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필요한 문제, 특히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지요? 자, 그럼 답은 25원이니까 1번이 답이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거 계산 너무 어려워요. 뭘 어떻게 그러면 찍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뭐가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인데, 얘는 지금만 설명 잘 들어도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0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 올바르게 연결된 거 뭐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업종은 대량 생산되고 연속 생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유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당업, 제분업, 즉 설탕가루, 밀가루, 그 다음에 철강, 연속으로 생산되죠. 이런 업종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생산하는 방법은요, 얘는 대부분 주문 생산되는 것들이에요. 조선업이라든지 하나하나씩 따로 만들어지는 거, 항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가를 집계할 때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공정, 부문별로 집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위별로 모아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그때 쓰는 용어가 공정별로 또는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요, 개별 하나하나 작업별로 집계할 수도 있고, 또 제품별이라는 용어도 써요. 제품별로 배 한 척당 제품별로 원가 계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네요. 자, 근데 4번. 자, 4번은 개별, 제품별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다 모아서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당연히 더 정확하겠죠.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조금 제가 설명할 때 밀가루를 아니면 설탕가루 얘기했는데,
설탕가루 하나 그것도 제품이란 말이에요. 원가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원가의 평균화가 된단 말이죠. 그 설탕가루들의 평균 값어치.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성도 있고 복잡하지 않아서, 개별원가 계산은 배 한 척에 대해서 세세하게 원가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더 정확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됐지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는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지금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새로 구입을 했대요. 그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거 가서 몰라? 공부하다가 책 갖다 주고 돈 5만원 주세요. 그럼 물러주겠습니까? 안 물러주겠습니까? 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 그럼 발생한 거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 배운 거 메모원가라고 불렀죠? 메모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는 2번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메모원가라는 것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금액을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원가 계산의 마지막 문제죠. 네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된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여기 이것도 한번 처음에 이거 첫 번째 파트에 나온 건데, 우리는 원가를 짓게 할 때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로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품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에 없어서는 안 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이 두 가지죠. 우리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초원가 또는 뭐라고 부르죠? 기본원가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 약속 용어를 알아야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용어를, 약속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용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된다. 맞죠? 직접 재료비.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던데, 여기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의 양쪽이 다 들어가는 원가는 뭐가 있어요? 직접 노무비가 있네요. 뭐 이렇게도 구분해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메모원가는 메모원가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의사결정에 관계가 있다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죠.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얘기한다. 맞는 말이죠. 자, 봐요. 이것도 그래프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을 때 고정비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총 원가는 어떤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 얘가 총 원가의 그래프고요. 고정원가의 경우요. 고정원가의 경우 총원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랬었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게 고정원가의 특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자, 그래서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조업도 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조업도 변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제가 생산량 갖고 했죠. 생산량이 100개
200개, 300개 증가할 때 여기 총 원가는 변동사가 없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의 추적. 직접이라는 것은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리죠. 그죠?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의 추적. 근데 여기는 추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 원가라고 불렀죠. 그죠?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는 것은 간접 원가.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13번부터 15번까지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문제예요. 자, 부가가치세법 보자고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도, 부동산인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 가능한 때라고 얘기했었죠. 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팔게 되면 그 상품권은 재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상품권을 가져와서 물건하고 상품하고 교환할 때,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당연히 그때 물건을 사갖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외상대금의 회수일? 외상대금의 회수일 아니죠. 이거 뭐하고 한다 그랬었죠? 얘가 상품권은 외상대금을 회수일이 아니라 상품하고 교환했을 때요. 그래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대금의 회수일이 아니라 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하고 교환할 때요. 상품과 교환할 때, 그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기준이 다 폐업일이에요.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반환조건부, 이런 반환조건부라든지 무슨 조건부라는 게 붙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성취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무인 판매기의 공급 시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빼낼 때, 그때가 공급 시기로 본다. 현금을 무인 판매기에서 인출하는 게 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영세율과 면세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 아니라 그랬었죠. 자, 면세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입니다. 뭐 1번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 아니다. 예, 맞는 거죠. 2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면세 포기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제도라 그랬었죠. 면세제도는 불완전 또는 일부만 해주는 거니까 부분 면세제도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4번 면세제도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영세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면세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런 용어를 갖다가 문제 풀 때 한 번만 봐두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겠죠? 근데 시험 문제 이제 계속 풀다 보면
다음 회차 또 풀겠지만 너무 자주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일일이 교재 찾아가서 공부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하는 내용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재 그 몇 장도 안 되잖아. 찾아서 그 파트만 자세히 읽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5번 문제요.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이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하기로 했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라 했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5월 1일부터 거래가 5월 31일까지 우리 거래처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줘야 돼. 근데 원칙은 재화가 공급되는 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잦으니까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해도 된다고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정해줬어요. 특별한 예외예요. 특례라는 게. 그래서 특례를 갖다가 정해준 게 뭐였었느냐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죠. 세금계산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저렇게 5월달 동안 발생된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작성 연, 월, 일은 며칠 날짜로?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05월 31일자로 발급을 하되 며칠까지 발행해서 보내주어야 되냐면 2월 10일까지 발행해서 보내주면 돼요. 됐죠? 그러면 국세청장에게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11일까지. 국세청장한테 11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 담당자는 10일까지 발행해야지 국세청에 들어갈 때 하루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0일까지 발행해 줘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갖고서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원칙은요. 예를 들어서 5월 15일날 재화가 5월 15일날 재화가 공급됐다면 공급식이라면 얘 날짜는 세금계산서는 며칠날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5월 15일날 발행해 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날 발행하고 다음날 5월 16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공급 시기가 일어난 날. 근데 여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특례로서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도 된다고 해 놓았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몇 회분이었었죠? 9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다 한번 설명을 마무리했고 좀 쉬었다가 실기 한 번씩 다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